안녕하세요. 사례들로 알아보는 컨테이너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어카운트 매니저 허준 그리고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와 저 옆에 계시는 허준님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지만 오늘도 새롭네요. 네. 자, 오늘은 얘기를 해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준님께서도 이제 세일즈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이제는 되게 친숙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제는 사실 뭐 거의 어디에서나 사용이 되고 굉장히 흔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인식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로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구분해서 인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스테이트레스한 워크로드, 뭐 웹서버 같은 게 되겠죠. 또는 MSA를 진행하면서 이 그 분할 작업이 컨테이너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가지는 편리함 또는 사용의 용이성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기존 스테이트레스한 워크로드 이외에 스테이트풀한 워크로드까지 확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웹 와스 구조에서 먼저 컨테이너 형태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웹 기반의 게임에서 좀 느슨한 스테이트를 활용하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어디까지 게임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게임이라고 되게 크게 통칭하긴 합니다만 이 게임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같은 장르에서도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게임의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또는 게임 제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 또는 다른 기술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패턴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비슷해 보이는 게임들도 들여다보면 규모나 복잡도가 워낙에 제각각이죠. 똑같아 보이는 MMO라도 어떤 게임은 굉장히 적은 수량의 서버로 네. 많은 사용자를 받고 또 어떤 게임은 굉장히 많은 수량의 서버로 그리 많지 않은 수의 사용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예전에 경험이 있는데요. 똑같은 크기의 서버를 사용했는데 어떤 게임은 동접 100명에서 500명 정도까지밖에 지원 못하는 반면에 또 다른 게임은 동접 뭐 2,000, 3,000, 또 심지어는 5,000명 이렇게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기도 했죠. 그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그럼 컨테이너에 맞는 게임 장르가 따로 있을까요? 장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다양한 게임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그 컨테이너가 가지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통상적인 어떤 그 웹앱 네. 그런 기반의 게임이라고 해도 어떤 사용자의 세션 관리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컨테이너의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되게 옛날 얘기죠. 구현을 했다면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EKS에서 ALB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요청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예전과는 조금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전형적인 어떤 ALB에 타겟 그룹을 지정을 하고 뭐 노드에 있는 파드들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전형적인 아키텍처이긴 합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ALB에서 각 포드로 전달되는 요청이 흐름을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초록색과 그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인스턴스 모드라고 불리는데요. 요청이 저기에 있는 노드 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각 포드로 이제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면은 ALB에서 개별 포드로 직접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옛날에는 분명히 저런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가는 게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컨테이너 철학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추가 용도에 따라서 뭐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트풀한 게임을 위해서 IP 모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두 가지 모드 모두 파드로 화살표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포드로 전달한다라는 데서는 양쪽 다 똑같죠. 얼핏 보면 뭐 방법만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모드에서는 요청을 노드 포트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전달을 하고 IP 모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던 저쪽에서는 ALB에서 개별 포드로 직접 요청을 전달하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인스턴스 모드에서는 그림과 같이 그 밑에 있는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밸런서로 요청이 들어가고 그 개별 요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노드 포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결정을 해서 이 요청은 왼쪽에 있는 포드로 가고 이 요청은 가운데, 이 요청은 오른쪽으로 가다. 이런 식으로 저 노드 포트라는 서비스가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IP 모드라는 데서는 저렇게 판단을 해주는 애가 없이 트래픽이 직접 밸런서에서 개별 포드로 전달이 되게 돼요. 자, 평소 운영할 때는 두 모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림에 있는 가운데 있는 포드가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해당 호스트가 죽었을 경우에는 노드포트 서비스에서는 가운데가 없어졌으니까 왼쪽 애한테 보내면 된다. 또 오른쪽 있는 애한테 보내면 된다라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IP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밸런서에서 왼쪽 중간 또 오른쪽으로 가던 애들 중에서 중간이 없어지면은 좀 처리하기 난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특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ALB와 함께 활용을 해서 기존에는 컨테이너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이를테면 웹소켓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트풀한 커넥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게 되겠죠. 듣고 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스테이트리스한 서비스, 그다음 스테이트풀한 서비스 각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 IP 방식의 경우에 어떤 게임이라는 서비스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좀 뭐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IP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쿠버네이트 또는 EKS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NI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ENI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결국에 그 ENI라는 거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그 일레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를 소진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AWS 환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노드당 우리가 추가로 그 소진해야 되는 ENI가 추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게 또 있죠. IP 어드레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리소스를 추가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프라이빗 IP 주소에 대한 소진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KS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인스턴스 크기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개수도 있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그 우리가 구동을 할 수 있는 포드의 개수도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고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EKS를 쓰실 때 프라이빗 IP가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뭐 사실
유저가 많은 네. 그런 게임들은 IP가 부족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그렇죠. 문의를 받은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 컨테이너도 그렇고 그 흔한 그 IT 환경을 보시면은 보통 네트워크를 작게 이제 쪼개서 관리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뭐 슬래시 24 같이 이제 256개의 IP 어드레스 구역을 가지고 그 단위로 운영을 많이 하시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네네. 더 작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의 VPC에 좀 네. 여러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이런 어.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주님께서 아시는 그 프라이베트 IP 주소의 대역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나요? 아, 면접 보는 느낌이네요. 10.0.0.0/8 127.16.0.0/12 그리고 뭐 19168 이런 대역이 있죠. 네. 많이 유명해졌죠. 그런 IP 대역들이. 네. 근데 이게 RFC 1918이라고 하는 그 규약에 따라서 여기는 아무도 쓰지 않는 개인적으로 또는 제한된 어떤 권역 안에서 사용하는 IP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한 회사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또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그런 게 있었던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 IP 대역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이외에도 네. 추가로 그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구역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19 또는 100.64.10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소한 블록인데요. 네. 그렇죠. 이 영역이 일반적인 그 프라이빗 IP 네트워크 구성용이라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대형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 ISP 또는 국가 간 망 운영하시는 경우에 먼 지역 간의 그 테스트 또는 그 브로드밴드 내지는 그 전화기가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로 그 넷을 위해서 미리 할당이 돼 있는 또는 예약이 돼 있는 그 개인 IP 또는 프라이빗 IP 영역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됩니다. 결국에는 프라이빗으로 정의돼 있는 영역이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인 프라이빗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용도로 정의된 구역이긴 하죠. 근데 사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대형 네트워크도 아니고 많은 그 고객 여러분들은 또는 그 용도 자체가 워낙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VPC에서도 활용하는 게 가능하겠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2018년에 그 EKS에서 되게 재밌는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EKS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대역이 기존의 RFC 1918 영역에 있는 주소만을 사용했었는데요. 추가로 여기에 100.64.10, 그다음에 198.19./16 그 두 가지 영역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죠.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VPC의 주소가 다양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물론 선택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 주소 영역 또는 뭐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 CNI에서 제공하는 그 커스텀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VPC에 부여하는 세컨더리 IP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EKS가 구동되는 VPC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VPC에 두 번째 IP 블록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NI에서 커스텀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보드에 할당하는 IP는 그 VPC가 갖고 있었던 주 IP가 아니라 그 세컨더리 블록, 추가로 부여한 블록에서 IP를 따서 쓸 수가 있게 그렇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네. 얘기했던 IP가 모자라는 경우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시나리오의 상에서 전부 다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가 빡빡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래시 24보다 더 작게 뭐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론치할 당시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적으니까 작게 활용을 하시다가 사용자가 늘어나서
그 포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IP가 없어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이빗 IP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 VPC에 새로운 CIDR 블록을 붙이고 그 포드들이 새롭게 들어간 CIDR 블록에서 주소를 하나씩 소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CIDR은 꼭 그 추가된 세컨더리 CIDR 레인지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VPC 그 세컨더리 CIDR 붙이는 거는 그 1918 영역 또는 뒤에서 추가했던 그 두 가지 영역 어디에 있는 그 비어 있는 블록이면은 할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저희 VPC 그 생성에 들어가는 그 룰셋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우팅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록 사이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넣을 수는 없지만은 그 룰에 따라 가지고 부여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VPC 문서를 보시면은 VPC와 서브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큰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뭐 당장 IP가 모자란 구성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크기 산정을 최초에 잘못했었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려운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CIDR, 세컨더리 CIDR을 추가를 해가지고 부족한 IP를 보충을 해서 숨통을 틔워줄 수가 있겠죠. 특히 그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새롭게 할당되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용하는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진짜 전 지구적으로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아마 해당 블록은 활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거기 때문에 많은 숨통을 트일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 IT 부서와 상담은 필수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네, 그 구성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쿠버네티스를 직접 운영하고 네. 계신 그런 고객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EKS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흔히들 저희가 뭐 IT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뭐 고장나지 않았으면 뭐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리고 또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어디서든지 그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스택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시도를 해보려면 그 있는 거를 그냥 들고 와서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특히 많이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온프렘에서 만약에 구현했을 경우에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CNI 또는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그 검증을 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 EKS에서 사용할 수 있는 CNI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쿠버네이트 환경에서 기대하는 네트워크 기능들은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존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방법을 그냥 들고 와서 된다라는 걸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테스트, 그다음에 뭐 POC라고도 부르고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지 이제 붙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대하는 어떤 수준의 로드 테스트 등등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 EKS를 사용해서 실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EKS 위에서 게임을 운영하려는 이야기를 위해서 좀 많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EKS도 뭐 어떤 기술 스택일 뿐이기 때문에 EKS에서 어떤 게임이 되고 어떤 게임이 안 된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웹 기반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웹 서버 솔루션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손쉬울 수는 있을 거고, 세션 기반의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방법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컨테이너 방법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EKS 또는 쿠버네이트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만 보면은 만능인 것 같네요. 뭐 만능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그 개발하고 운영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어떤 기술적으로 뭐가 된다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운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EKS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또 인터뷰 보는 것 같은데 그 동적으로 서비스의 유연성을 넣기 위해서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가지 게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일정하게 이제 구현되는 어떤 게임의 그 동작 추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인스턴스들의 이제 구성을 그린 건데요. 만약에 게임이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서버 그 양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경우, 다른 종류로는 사용자 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 다른 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얼핏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에 따라서 사용자가 변하는 그런 게임이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뭐 MMORPG 그렇죠. 게임일 거고, 월드 개수도 고정이 돼 있고 사용자 개수도 고정이 돼 있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고정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게임들이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션 기반 게임일 것 같고, 뭐 그런 게 뭐 FPS나 뭐 어떤 배틀로얄, 뭐 그렇죠. 소규모 그룹 대전, 뭐 이런 대전. 뭐 공성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이게 그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그 세션이나 게임방의 개수가 계속 바뀔 거니까 컨테이너로 하면은 훨씬 더 이득이 있겠네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세션 방이 이제 200개 필요하다가 저녁에는 한 2,000개 필요한 게임과 그 계속해서 이제 일정한 그 리소스를 활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오토 스케일이라는 뭐 기능도 있긴 하지만은 컨테이너화해서 뭐 규격화를 하면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과정을 자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표준적인 형태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뒤에 이제 발표를 해주실 그 이창용 CTO님 어떤 게임도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요. 저도 애니팡4를 굉장히 즐겨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애니팡4 같은 경우에 그런 컨테이너의 특성 어떻게 활용했는지 뒤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컨테이너의 활용 자체가 게임 장르 종속적이다라기보다는 컨텐츠가 이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활용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MMO에서 그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수준의 그 리소스를 계속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갖는 어떤 그 유연성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MMO에서도 이제 인스턴스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공성전을 위한 컨텐츠라면은 이런 컨테이너화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에게 영향을 최소한으로 끼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컨텐츠의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뭐 서로 다른 유저가 동일한 컨텐츠를 비슷한 시간대에 독립적으로 즐기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똑같은 보스몹을 서로 그 영향 없이 잡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세션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되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요.
동접자가 많아지면은 컨텐츠가 들어가는 컨테이너 또는 포드를 늘려가지고 들어오는 사용자들에 대응을 하고, 또 동접자가 빠지거나 그 컨텐츠 소신이 끝나면은 그 포드들을 닫아주는 형태가 되겠죠. 며칠 전에 서울에도 런칭된 그 파게이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 그런 인프라 관리도 완전히 빠지니까 훨씬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의 소비 형태 이런 것 따라서 적합한 구성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라이즈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아마 운영적인 장점은 바로 시작과 종료 절차, 운영 절차가 표준화된다라는 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가지고 게임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일관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를 통한 또 적극적인 어떤 운영이 가능하겠죠.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에는 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적으로 그 포드 수량을 조절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EKS에서 적절한 수량으로 늘리고 또는 줄이고, 예를 들어서 동접자가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좀 늘려주는 이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 운영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 대수가 고정적인 게임에서는 의미가 없을까요? 고정적인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운영적인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끄고 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패치를 하는 과정, 이런 데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거고, 특히 MMO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가 되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패치를 자주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훨씬 더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포드 하나에 맵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 A/B 테스트 아니면 A/B 디플로이 또는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뭐 그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로 대응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근데 조금 주제를 바꿔갖고 EKS가 직접 구동하는 쿠버네티스에 비교해서 특이점들을 조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EKS는 직접 쿠버네이트를 운영하는 게 몇 가지 장점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EKS는 API 노드가 2개, 그다음 워커가 그러니까 etcd 노드가 3개가 3개의 AZ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헤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를 통해 가지고 99.95%에 달하는 SLA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대 관리 노드들이 잘 연동이 되네요. 네. 직접 만들려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구성이죠. 특히나 뭐 클러스터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온디맨드 또는 스폿 인스턴스들의 활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쿠버네이트에 사용하는 애드온들도 거의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드온이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애드온이 그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이 관리 또는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 그거를 헬름 같은 그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WS화가 돼서 AWS만의 특징을 이제 활용하는 옵션들, 이를테면은 뭐 GP2 스토리지를 붙이냐 아니면 IO1 스토리지 붙이냐, 이런 식의 옵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아마 썬데이 토즈 애니팡도 그런 특성들을 100분 활용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좀 뭐 직접 만져보고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뭐 듣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디플로이를 해보고 구성을 내가 수정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쿠버네이트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EKS에는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로드맵도 볼 수가 있네요. 네, 뭐 저희 AWS 서비스 중에 좀 특이하게 로드맵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우선 저희가 EKSworkshop.com을 통해 가지고 EKS의 시작부터 본인의 페이스대로
초급, 중급, 고급의 다양한 스킬들을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오면은 뭐 단순하게 앱을 디플로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블루 그린 디플로이까지 다 테스트를 하고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EKS 자체는 쿠버네이트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은 그 쿠버네티스 버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EKS 공식 도큐멘트,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있는 걸 보면은 쿠버네티스의 현재 버전, 저희가 지원하는 EKS에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버전과 또 이전 버전에서부터 업그레이드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고려사항, 업그레이드할 때 이 점은 어떻게 피해 가야 된다, 또는 어떤 기능들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쿠버네이트가 1.19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EKS는 그 쿠버네이트 1.17 버전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1.15에서 1.17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 또는 그 주의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 좋아하시는 분들, 네. 사실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팅 엣지에 있다 보니까 네네. 버전 번호가 조금 낮아서 아쉬운데 이런 내용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품 로드맵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EKS 프로젝트 GitHub을 보시면은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그 간반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용자들이 보고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현재 그 문제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뭐 버전 말씀하셨는데 그 간반 보드를 보면은 1.18 버전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커밍 순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1.19 버전 또한 현재 리서치라고 하는 항목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EKS 자체가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쿠버네티스의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 1.19 버전이 언제 론치를 했냐면은 8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론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단히 짧은 시간인데 이미 저희 그 로드맵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의 그 체인지 로그를 보시면은 매번 어마어마한 양의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기능이 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이로울 지경이기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컨테이너 그리고 EKS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EKS를 자사 서비스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썬데이토즈 이창명 CTO님께서 애니팡 4 게임 서버에 EKS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토즈 CTO 이창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올해 6월 30일 런칭하여 운영 중인 게임 애니팡4를 AWS EKS에서 사용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EKS 검토를 한 시점은 작년 하반기이고 여러 가지 테스트와 안정화를 거치면서 실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배포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스 형성 관리 시스템에서 기시죠. 리소스를 가져와 저희가 자체 구축한 서버에서 빌드와 테스트를 거쳐 알싱크 방식으로 소스와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배포라 함은 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로직 소스나 바이너리 배포가 일반적입니다. 배포 타겟 서버들은 다시 릴로드나 어플리케이션 리스타트를 통해 동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100% AWS 서비스를 사용 중이고 다양한 AWS 서비스들 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타깃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뿐만이 아니라 람다 함수, 라우터 53, 클라우드 프론트, 키네시스 등 관련된 AWS 서비스도 배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저희 배포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과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보통 게임 회사들이 업데이트 날이 되면 배포 또는
업데이트 후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단순히 서버 인프라 모니터링 외에 심각한 버그가 있는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간으로 CS와 리뷰, 문의를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 저희도 배포에서 끝나지 않기에 게임팀 외 많은 유관 부서 인원들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배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배포 방식은 썬토 초반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인원도 부족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배포 방식이 이른 시기였기에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어 적용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는 레거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럼 애니팡4 실시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EKS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팡4 대전 모드를 화면으로 캡처했는데요. 저희 애니팡4 게임을 통해 6월 30일 런칭을 했고 실시간 팹이라는 유저들 간 대전 모드가 있습니다. 동시에 20명 대결 모드이고 현재 다양한 대결 모드 방식의 개발 막바지에 있으며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팡4 실시간 서버 인프라 설계의 요구사항은 보고 계시는 사항들인데요. 먼저 실시간 클러스터 구성과 관리, 확장성 대응, 지속적 배포와 롤아웃 및 롤백, 모니터링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중단은 점검을 걸지 않고 배포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EKS를 선택하게 됩니다. EKS를 선택하면서 내부적으로 실시간 서버의 프레임워크와 테크 스택도 기존 것을 과감히 버리고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얼랭 기반의 엘릭서 언어로 만든 피닉스 프레임워크이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EKS와 같이 개발 및 적용을 진행하였습니다. EKS를 설명하려면 쿠버네티스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설정과 스키마를 통해 선언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임스페이스는 개발 환경과 서비스 환경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여 팟의 수를 동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쿠버네티스가 EKS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앞에서 짧게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 내부 DNS를 통해 팟들이 신규 생성이나 제거되었을 때 인지가 자동으로 되어 클러스터 구성이 쉬워집니다. 애니팡4 실시간 서버 인프라 EKS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이용해 서버의 유저를 어느 노드 그룹에 접속하게 할지 컨트롤하며 블루그린 배포를 가능하게 하여 배포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코드 커밋과 빌드를 통해 ECR 레지스터리 안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등록되고 이를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으로 각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는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단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좀 전에 말씀드린 유저들을 그린 상태, 즉 새로 배포된 그룹에 접속한 뒤 문제가 없으면 서서히 배포 타겟 그룹을 늘려나갑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유저의 접속 서버를 블루 상태, 즉 기존 그룹으로 연결시켜 롤백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테이트 풀셋을 통해 팟들 간의 통신을 하고 엔진엑스 인그레스로 도메인별로 유저가 어느 서비스별 노드 그룹에 접속해야 할지를 제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물리적, 논리적 EC2 같은 형태의 서버를 말하며 팟은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로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포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코드 커밋에 푸시를 하고 빌드 후 ECR에 이미지가 푸시가 됩니다. ECR에서 EKS 배포 자동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CLI를 이용하여 자동 배포를 스크립트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헬름이라는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헬름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헬름은 복잡성과 의존성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롤백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오픈 후 조금씩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클라우드 와치로만 모니터링 되다가 노드 헬스 상태 등 접속 모니터링 정보를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는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CNCF에 속한 프로젝트라 쿠버네티스 기반 모니터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롬QL이라는 쿼리로 다차원 데이터를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수집 대상도 정적으로 설정 가능하지만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 동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I도 프로메테우스 자체 UI와 그라파라는 UI를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애니팡4 EKS를 적용한 방법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안정적이고 적용하기 잘했구나 생각하지만 초반 도입 고려 시에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스테이플셋, 노드, 노드그룹, 팟 등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시간이 필요했고 매우 많은 설계 방법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와 유사한 게임 실시간 서버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중단 배포와 운영 자동화는 저희 썬데이 토즈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 방향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저희가 서버팀 같이 펑셔널 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로 수평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 각 게임 서버 담당자에 대한 공백이나 전체적인 기술 통합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중단을 위해 보시는 것 같이 동작하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게임 특성인데요. 저희 게임은 계속하여 유저가 실시간 서버에 접속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루그린 배포 구성이 용이합니다. 블루그린 배포 구성은 기존 유저 블루그룹에 남아있다면 그린 레이블 팟에 새 이미지를 배포하고 신규 참여 유저들은 그린 그룹으로 이동하여 매치시킵니다. 또한 기존 유저들은 블루그룹에서 매치 종료 후 그린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 클러스터링 관련인데요. 서비스 클러스터링은 팟이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쉽게 연결이 되는지 등 클러스터링 안정성이 있는지 의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쿠버네티스 내부의 코어 DNS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 아주 안정적으로 팟의 추가, 제거 시 자기 스스로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시 어려웠던 점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게임 서비스, 정확히 리얼타임 서비스 EKS 사례와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기술 결정에는 라이브 안정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실제 라이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응용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로 라이브에 잘 동작할까라는 의심이 상당히 있었고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 검증과 AWS 기술 지원으로 잘 극복해냈습니다. 또한 EKS 콘솔에 보시면 베타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베타라 하면 실제 라이브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모든 AWS 서비스들이 그렇지만 EKS 베타 기능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EKS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애니팡4 리얼타임 외 게임 비즈니스 로직 서버 인프라를 EKS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유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it 옵스 부분인데요. Git으로부터 ECR 이미지가 되는 과정에 대한 안정성과 자동화입니다. Git 옵스의 핵심이 배포를 선언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소에 업로드한 후 매니페스트가 저장된 Git 저장소를 가져와 매니페스트의 특정 부분, 저희 같은 경우 태그나 게임 배포 정보, 버전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Git의 Git 저장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후 Git 옵스 오퍼레이터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반영을 하는데 이를 위해 저희가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시스템인 플럭스입니다. 물론 Git 옵스를 크론 잡으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직접 작성하기보단 운용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위해 플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냐 UI 솔루션을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은
플런 빛을 사용하여 팟들의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로그들을 수집 필터하여 S3에 저장하는 솔루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 EKS는 AWS 서비스이니 노드 수에 대해서 스케일 인아웃을 자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팟의 수는 쿠버네티스 내부 코어 기능을 통해 수평적으로 스케일 인아웃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EKS를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이 쉽다라는 것이고 EKS를 통해 더욱 심플한 쿠버네티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쿠버네티스 관련한 오픈소스들이 많고 커뮤니티가 활발합니다. 헬름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복잡성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YML 설정 스키마를 통해 배포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 리브가 용이하며 프로세스 자동화를 기존보다 쉽게 적용 가능하게 되었고 자동화는 곧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확장성이 좋아 설정만으로 팟과 노드 수를 수분 내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 팟 수를 수동으로 초반에 늘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설정 배포만으로 거의 즉시 팟의 개수를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저희가 무중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배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KS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쿠버네티스 운영에 대한 부담이 계시다면 EKS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KS는 AWS 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AWS 기술 지원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점은 기존 인프라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의 부재와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심,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수립과 케이스 검증으로 안정성을 저희가 확보했고 한정된 인력과 물리적 리소스를 안정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 EKS가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배포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 기존 인프라 구성도 EKS 구성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애니팡4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게임이었는데요. 자, 이걸로 오늘 세션을 마치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